네, 사회복지 역사 두 번째,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영국의 식민지였었죠. 그러다 보니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자연적으로 영국의 정치라든가 경제제도, 사회복지제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도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영향을 받았던 시대죠. 그때가 바로 식민지 시대인데, 네, 역시 구빈원이라는 원내구호를 실시했던 거죠. 원내구호. 아까 원외구호와 원내구호를 여러분께 설명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내구호는 구빈원이라는 곳에서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공공구빈원이라는 곳에서 노동을 시키는 원내구호가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도 역시 영국처럼 구빈원이 설치되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작업장을 제공했었다. 이렇게 식민지 시대도 구빈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남북전쟁 이전 시절도 비슷합니다. 유럽으로부터 계속 이민이 들어오지만 이민 온 사람들은 일자리가 항상 있지만 않았겠지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었죠. 그러니 자연히 빈민이 늘어나서 역시 구빈원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구빈원 시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독립전쟁을 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이후에 남북전쟁이 일어난 후에는 어느 정도 미국이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란 사회가 하나의 국가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면서 계속 이제 공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제적 부분에서 발달하기 시작했었죠. 네. 그렇지만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또 다른 또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서 미국 역시 영국처럼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이 역시 미국도 영국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선조직협회가 어떤 데라겠습니까? 산업이 발달하면서 기업가들은 돈을 벌고 노동자들은 돈을 못 벌어요.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갖게 된 거죠. 이게 훗날 이제 공산주의로 발달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의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됐었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당시로서는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벌고 노동자들은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자선 활동을 해야 된다 라고 봤지만, 이 자선 활동은 일부에게만 됐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걸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 협회를 만들자. 그래서 자선조직협회가 만들어지고 1877년에 최초의 자선조직협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후로 100여 개 도시의 자선조직협회가 만들어지면서 빈민을 돕는 하나의 중요한 자선조직협회다, 자선조직 활동이다, 이렇게 자리매김 하게 돼요. 이 역시 이 미국의 자선조직협회도 빈민 개인이 도덕적이나 성격적인 결함에서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빈민의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을 교정해야 된다. 교정하면 빈민이 사라진다, 이렇게 봤던 거였죠. 그래서 자선단체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보관운동은 빈민의 도덕적 결함이나 성격적 결함에 의해서 빈민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문제다. 이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다고 했죠. 영국에서.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886년 뉴욕에 네이버후드 길드라는 인복관, 복지관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더 유명한 것은 헐하우스예요. 헐하우스. 나중에 제인 어덤스가 1889년 시카고에
헐하우스라는 인보관을 만들면서 인보관 운동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더 증가가 되면서 19세기 말에는 100여 개 정도의 인보관이 미국에 만들어질 정도로 인보관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었죠. 이 인보관 운동은 앞서 자손조직협회에서처럼 빈곤이 개인의 성격적 결함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인보관 운동은 환경에서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에서 그 의의가 있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진보주의 시대인데요. 이 진보주의 시대라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 앞선 급진주의를 설명할 때 제가 진보주의를 설명했어요. 진보한다. 사회 변화와 개혁을 통틀어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사고방식이다 라고 보는데 반대가 보수주의예요. 반대가 보수주의.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진보주의 정당과 보수주의 정당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죠. 네, 그래서 진보주의는 상당히 노동자 편이고 서민들 편이고 그런 반면에 보수주의는 경제 우선주의 뭐 그런 것들인데요. 이게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미국은 보수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진보주의보다. 그런데 세계 최강대국이 됐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개인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잘 살려고 보면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죠. 남을 돌보기보다는 본인을 돌보는 게 더 강하다. 이런 게 보수주의적인 사고고 진보주의는 노동자, 남들을 좀 돌보자 이런 거죠. 근데 실은 진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여기 뜻이 뭔가 변화를 하고 개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그대로 있는 건데 이게 노동자 편이다? 이건 좀 말이 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진보주의는 뭔가 개혁을 하는 건데 모든 사회는 보수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깨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진보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진보주의는 존재하고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보수주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주의 사상은 발전을 해서 나중에 노동자들을 위하는 제도라든가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진보주의 사상은. 20세기 초에 왜 진보주의가 발전했을까요? 그것은 19세기의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들의 삶이 빈곤해집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노동자들 인구가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회를 개혁하자, 진보하자, 뭔가 개혁하자, 변화하자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안 그러면은 그분들의 삶이 너무 피폐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구가 훨씬 많은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진보주의가 발전하는 시대에서는 당연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중요한 발달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진보주의 시대에서는. 그래서 1900년도와 1929년도에는 사회사업이 급격하게 발달합니다. 이때가 진보주의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노동자들, 열악한 사람들을 돕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미국은 경제공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제공황. 경제가 혼란 상태에 빠지고 금융상태가 나타나고 파산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보고 공황상태라고 하는데요. 공황이 벌어집니다. 1920년대 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뭐 검은 금요일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인데 미국의 모든 주식이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가 경제를 말할 때 디플레와 인플레를 얘기를 하는데요. 인플레는 물가가 오른 걸 얘기를 하고 디플레는 물가가 떨어진 걸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은 디플레 현상이었어요. 물가가 떨어져 버렸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더 원가보다 낮게 팔아도 안 팔리는 거예요. 자, 그럼 공장을 만드는 그 공장은 어떻게 됐어요? 파산하겠죠. 원가보다 더 낮게 파는데도 안 팔리면 그 공장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디플레로 인한 대공황이다. 그렇게 경제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실업률이 증가하고 많은 미국 산업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 대공황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루즈벨트라는 대통령, 우리가 다리가 불편한 대통령이죠. 항상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 대통령인데 이분이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씁니다.
이 뉴딜 정책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양적 완화, 뭐 건설 정책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가 산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뉴딜 정책에 영향을 준 사람이 영국의 케인즈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 케인즈라는 사람은 경제학자예요.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의 어떤 사상을 이념화 시켜요. 그래서 케인즈주의라고까지 발달하게 됩니다. 케인즈주의를 잠깐 소개하면 국가가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국가는 국영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이를테면 도로, 항만, 댐 건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그 케인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을 하는데, 당시에 미국에 필요 없는 댐을 만들고 필요 없는 도로를 깔고 필요 없는 항만을 만들고 필요 없는 공항을 만듭니다. 나중에 다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이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당시에 이 대공황 시대에, 경제 대공황 시대에 미국은 열악한 사람들을 돌보는 제도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1935년도에 만들어진 제도가 미국의 사회보장법입니다. 매우 유명한 법입니다.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소셜 넘버라는 게 있어요.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요. 사회보장번호.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번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사회보장번호가 몇 번입니까? 이렇게 은행 가서 얘기하고 은행 거래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뉴딜 정책은 아까 그런 항만 만들고 이런 걸 하지만, 뉴딜 정책으로 인한 사회복지제도, 다시 말해서 사회보장법에는 노령연금, 실업보험, 또 노령부조, 여보아동, 모자보건, 장애인, 아동, 공중보건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예 국가는 모자를 보호한다, 보건을 한다, 여보아동을 한다 이런 거 없었다라고 보지만, 이때부터 국가가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열악한 사람들의 어떤 복지제도를 만드는 하나의 시초와 계기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뉴딜 정책과 연결된 사회보장법, 이렇게 두 개 연결지어서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신연방주와 복지개혁.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960년대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당하면서 그때 당시 케네디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존슨입니다.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승계가 됐죠. 그래서 이 대통령은 당시에 미국을 위대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부통령인데 대통령이 됐잖아요. 케네디가 암살되면서. 그러면서 뭔가 국민들의 인기를 받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 시대, 존슨 대통령 시대에 강력한 빈곤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자본주의를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정책의 모든 그 시초는 자본주의를 아직도 좋아합니다. 뭐 미국의 총기정책, 미국의 이민정책, 미국의 경제정책 이런 것들 다 자본주의적 사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사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70년대 닉슨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존슨이 만든 빈곤과의 전쟁 프로그램인 빈곤정책을 다 폐지해 버립니다. 국민들의 합의가 있었죠. 네,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많은 복지제도를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제도는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국가적인 어떤 베이스, 국민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1980년대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70년대 이렇게 됐는데도 1980년대는 아까 어떤 사건이 있다겠어요? 영국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네, 영국에서 신자유주의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처 정부에 의해서 신자유주의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의 대통령 중에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이런 것들을 다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뭡니까? 다시 자본주의로 가자. 다시 자본주의로 가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는 뭐예요? 국가의 기능을 작게 하고 개인의 기능을 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실시하는 복지제도 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축소됐어요. 그리고 법인세를 감소해버립니다. 세금을 안 걷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봐볼까요? 어느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이 번 돈의 50%를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이 번 돈의 세금을 10%만 내요. 자,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조금 내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세금이 적으니 복지제도나 국민들에 대한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열심히 일하고 돈이 많은 사람 혜택을 보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 국민성의 베이스는 자본주의적인 사고가 강하다. 더군다나 대처라는 수상이 영국에 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쓰니 미국의 대통령도 우리도 신자유주의 할래요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 자동적으로 복지 기능이 축소화됐던 그런 미국의 정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미국은 어떤가요? 오늘날의 미국은 당시에 그렇지 않아도 대처 수상이 등장하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숟가락 하나 더 얹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 전 세계가 오일 쇼크가 일어난 것이 난 배경이 바로 신자유주의인데요. 신자유주의가 나타나면서 전 세계의 정부는 세금을 조금 걷는 그런 시대가 돼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소득세를 조금 걷어요. 소득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자, 100만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소득세를 옛날에는 40만원을 걷었는데 지금은 20만원만 걷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득에 대한 일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세금으로 40만원 뺏겼는데 나는 60만원 밖에 못 받았는데 근데 20만원만 뺏어가네 국가가. 그러면 내 돈은 80만원이 되는 거네. 그럼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복지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급여 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국영기업체 이런 거 다 없애버렸죠. 다 민영화 시켜버린 거예요. 민영화 시켰다는 건 뭐예요? 민간이 해라 이런 거죠. 똑같은 일도요. 민간이 하면은요. 뭐랄까 민영화를 하면 그 기업은 훨씬 허리띠를 졸라매죠. 필요 없는 돈을 쓰지 않죠. 근데 국가가 쓰잖아요. 그러면 왠지 돈을 더 많이 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모든 인간 사회는 그래요. 공공의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모임을 가요. 근데 개모임 가서 고기를 먹어요. 거기는 개모임 모두 돈을 냈잖아요. 2인분 먹어도 되고 3인분 먹어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갖고 5인분 먹어버려요. 어떻게 돼요? 나는 3인분 값만 낸 거예요. 회비로. 그러니 5인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닌데 공동의 돈인데. 근데 여러분 개인들이 고깃집을 가잖아요. 1인분만 먹지 않나요? 네, 내 돈 아끼니까. 바로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인간의 어떤 자만감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자본주의다. 신자유주의다. 그래서 국가에 너무 많은 세금을 걷고 낭비가 있는 것들을 줄여서 다 민간화 시켜버리자. 그런 것들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보호 가족도 일시부조로 대치되었고 모든 것이 뭐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자기 충족을 복지보다 노동복지를 강조했다. 이런 거죠. 뭐예요? 일한 사람에겐 복지를 주겠다. 일 안 한 사람에겐 복지를 안 주겠다. 이런 거죠. 이게 신자유주의 정책이죠. 근데 오늘날 현대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현대사회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OECD 뿐만이 아니라 잘 사는 나라죠. 그런데 가장 낮은 사회 지출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미국 제도를 한번 봐보면은 다른 자료를 내가 한번 봐볼게요. 네, 다른 자료를 시사저널 치네요. 네, 2020년 4월 4일 자료인데요. 레이건 대통령 방금 나왔죠. 우리 여러분 여기 자료에. 네. 레이건 대통령에서 최소 정부를 지향하면서 사회보장 주요한 재원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소해서 복지 기능을 축소했다. 그래서 복지를 저하시켰다. 그랬는데 여기서 비판 그 칼럼을 한번 봐보면은요, 시사저널에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레이건 복지예감 삭감 조치는 미국식 개인주의를 반영한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국민성이 아까 개인주의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개인의 이기적인 이런 거죠. 자, 여기는 개인의 재산을 강조해요. 누구나 노력하면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군가는 서열이 정해져서 이를테면 100등까지의 서열 중에 우리가 한 10%는 잘 살아요. 근데 나머지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 나라나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네가 열심히 하지 않았잖아. 열심히 하면 되잖아 라고 하죠. 하지만 레이건의 복지예산 삭감 조치는 미국의 개인주의를 반영하고 오늘날 미국의 복지국가가 실패했다라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미국은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미국은 아프면 병원을 가지 않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무슨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려워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치료비가 다 국가 돈으로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어른들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금이 아까우면 일부러 코로나에 걸려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열악한 상황에서 그런 경우에 혜택을 준다라는 것이죠. 치료비나 이런 것들 혜택을 준다라는 것이죠. 물론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치료해 줬는데 좀 아깝기는 한 생각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면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유럽 가서요, 다치면은요 여행객들도 다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미국은요, 사회지출,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개인주의라든가 자유주의라든가 이런 의식 수준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앞서 배웠던 제도적 복지와 자녀적 복지 중에 어디에 기반이 있나요? 네, 물론 자녀적 복지에 기반이 있는 것이죠. 전 국민을 왜 도와줘? 필요한 사람만 도와주면 되지? 상당히 국가로서는 전략을 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국가로서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힘든 사고를 당하고 누군가는 실업이 있다면, 누군가는 장애를 당한다면, 누군가가 조기 은퇴를 했다면, 누군가가 사망을 해버렸다면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떤 결과를 냈나요? 네, 국가 공공사회 지출보다 사적 영역 사회복지를 장려합니다. 네, 국가가 직접 한 것보다는요, 개인 지출을 장려합니다. 병원을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서 뇌수술을 받는다? 우리나라 돈 얼마나 들까요? 한 5억? 어떤 연예인이 미국에서 쓰러져서 뇌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비가 얼마가 나왔어요? 뭐 6억이 나왔다던가?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에서는 돈 없는 사람은 수술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건강보험 상한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병원비라도 2천만원 이상 넘지가 않습니다. 뇌수술 2천만원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럼 나쁜 제도인가? 또 그렇지만 않아요. 미국을 들여다보면 그런 비싼 돈을 받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적 영역을 강조하고 장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복지의 어떤 그 주체도 달라요. 국가가 하는 것보다는요, NASW,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다시 말해서
미국 사회복지사협회를 NASW라고 합니다. NASW가 사회복지의 어떤 국가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자격증은요, 대부분 민간 자격증입니다. 국가 자격증이 아니에요. 대부분 민간 자격증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은 국가가 하는 공공 어떤 서비스보다 사적 영역을 강조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